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아이템 자체도 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붙이기에는 스타트업 세계 일주. 요즘 그 유튜브에서 기안84님이 그거 하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네. 약간 그 제목에 묻어가 보면서 스타트업 세계 일주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한번 그 영국 스타트업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인도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대기업이긴 한데 인도 테크 회사라고 하죠. 테크 회사 스타트업 말고 이제 인도 테크 회사인 인포시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처음에 가져온 거는 이 회사의 뭐 따님이 영국의 누구랑 결혼했다 그랬나요? 그죠? 영국 지금 총리 네네네. 리사 수낙.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약간 조명을 받아서 그때 처음에 알게 돼서 대체 뭐 하는 데서지 해서 궁금해서 이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알게 된 거군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인포시스 뭐 하는 회사길래 영국 총리랑 결혼을 하나 인도 사람이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인포시스는 사실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그 뭔가 약간 판정?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기술을 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밑에 인포시스 뭐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 뭐 그러면 뭐 그건 이게 볼이 인이냐 아웃이냐 뭐 이런 거 판정 인포시스 그냥 이렇게 딱 그 모니터에 딱 뜨고 뭐 보통 그렇거든요. 그 기계로 하는 건가요? 그 아마 기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웃소싱 아마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일 거예요. 네. 제가 스포츠를 진짜 안 봅니다. 놀랍게도 스포츠의 거의 그 찐따 수준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아웃소싱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인포시스를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이제 인포시스라는 이름 자체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인도 회사잖아요. 인도에 대한 이제 개인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잠깐 일할 때가 있었는데 업무 과정 중에 데이터를 뽑아서 약간 가공하는 그런 단순 업무가 좀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인도에 있는 일종의 그 쉐어드 서비스 센터라고 하죠. 네, 그런 데다가 약간 맡기더라고요. 거기에 외주를 맡겨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이제 뭐 저희가 리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했었고 그래서 좀 드물긴 하지만은 그 인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좀 잘하시는 분들은 뭐 싱가포르로 오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랑 같이 이제 가깝게 일하는 일종의 크로스 보더 아웃소싱 구조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인도 뭐 우리 카드사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용량 뭔가 소프트웨어 처리가 필요할 때 아웃소싱 업무를 인도에서 주로 많이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것도 많이 하시는군요. 인도에서 그럼요. 뭐 카드 회사들이나 뭐 다 인도 쪽 다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뭐 인포시스도 결국에는 이제 아웃소싱으로 큰 회사죠. 인포시스 회사에 대한 한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네. 회사가 일단 대략 규모를 보자면은 연간 매출이 한 20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비용 비중이 높아서 순이익은 한 3조 정도이고 시총은 매출의 한 3-4배 정도? 네네. 70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웃소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뭔가 콜센터나 그죠? 보통 콜센터들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콜센터이다. 뭔가 IT 회사든 뭐 아니면 진짜 리테일 회사든 콜센터가 이제 인도로 연결되는 거죠. 전화를 하면은 거기에서 인도에 있는 분이 알려주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재무나 인사나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 아웃소싱을 해주는 회사이고요. 네. 이게 81년도에 인도에서 한 6명 정도가 설립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인도 하면은 정말 유명한 곳이 저도 딱 떠오르는 곳이 타타라고 이제 엄청난 그 재벌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한국으로도 쳐도 완전 재벌인 그렇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뭐 거의 2-3대 IT 서비스 회사 인도에서라고 할 수 있다고 보이고 93년도에 인도에서는 상장을 했다고 하고 네, 저도 찾아보니까 인도 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99년에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NYSE에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99년이면은 버블이군요. IT 버블이군요. 네. 그리고 뭐 말씀했듯이 영국 지금 현재 총리 리사 수낙이 이 창업주의 딸과 결혼해서 4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원 임직원은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 지사, 자회사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는 사원들이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일을 합니다. 네. 뭐 IT 인프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고객 관리, 뭐 유지 보수 등등등 다양한 시스템 SI 업무죠. 그런 걸 하고 주 고객사들은 뭐 IBM이나
뭐 세일즈포스 HP 같은 곳들부터 해서 뭐 유럽 회사들 네. 아니면은 정유 뭐 이런 회사들 뭐 지멘스, 슐럼버거 등등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네, 아웃소싱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미국 회사랑 유럽 회사가 주요 고객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창업주들은 이제 그때 창업했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제 개발도상국은 항상 IT 전문가가 부족하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노령화 때문에 계속 이런 아웃소싱 업무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단순 하도급에서 그치지 않고 좀 금융 쪽은 더 특화해서 자체 시스템 같은 걸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네. 뭔가 은행 통합 시스템, 피너클이라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교육, 이제 후계자 양성, 이제 직원들 양성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현재 창업자 가족들이 경영 대물림 없이 다음 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을 좀 힘을 써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물림을 안 하는군요. 왠지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인도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웃소싱 회사니까 뭐 업무 사업 영역이 뭐 되게 심플하고요. 성공 전략은 일단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업계 평판이나 초반에도 좀 많이 이걸 키우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게 이제 큰 이런 그 미국이나 유럽 대기업들 대상으로 많이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주는 품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성공 전략이었고 또 하나 더 포인트가 되는 게 네네. 인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교육이나 이제 직원들을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회사의 성공과 실패는 인재들한테 달려 있고 또 이런 인재 양성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창업 목표가 이제 직원들을 100만 장자로 만들자.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엠마가 찾아주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100만 장자가 된 직원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스톡옵션 같은 거를 받아서. 그죠, 상장도 했으니까. 네, 몇백 명 정도의 이제 직원이 실제로 100만 장자이기도 하고 또 뭐 교육 같은 경우는 되게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네. 네. 몇 달 동안. 그래서 뭔가 네. 마인드가 이제 경력직을 채용을 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일단은 네네. 신입으로 뽑아서 좋은 인도에도 좋은 이제 공대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을 많이 잘 뽑아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제 업무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교육센터 같은 것도 엄청 크게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최첨단으로 이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되게 휴양지 리조트 같은 모습이라고 해요. 약간 캠퍼스, 구글 캠퍼스랑 비슷한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복지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선시해서 인도 뭔가 IT 업계 평균 이직률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짧은 생각 정리 먼저 하고 이제 네네. 앨리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이제 교육에 이렇게 힘쓰는 회사인지는 사실 잘 몰랐고요. 그냥 아웃소싱인가 보다. 그냥 시스템화해서 뭐 잘 하나 보다 했는데 그죠? 이게 되게 이렇게 뭔가 교육에 신경을 쓰는지 몰랐고 이게 성공 포인트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SI, 하도급 이런 류로 스케일을 키우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이렇게 키웠던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인도는 연령층이 또 젊다 보니까 이걸 뭔가 젊은 인구와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는 만약에 이런 걸 한국에서 한다,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이대가 좀 더 있고 그죠. 임금 수준도 좀 더 높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력직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나오기가 힘든 구조이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외주 업체로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인건비나 이런 비용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투자를 꽤 많이 한다는 점,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에 또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롱텀으로 정말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면 롱텀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IT 자체가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벌써 설립이 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이제 그런 변화하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교육 체계 당연히 있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워낙 그 상대하는 회사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대기업들이랑 오래 하려면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름만 외주지 그 회사 일부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이제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한테 잘 해줘야 그 직원들이 또 고객한테 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자들이나 경영진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국내 회사랑 비교를 해보자면 국내 회사는 말씀하셨다시피
아시다시피 경력직 타령을 하잖아요. 아무리 돈 잘 버는 대기업도 자기네들이 돈 써서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럴 생각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있긴 한데 이제 좀 되게 그게 소수에게 집중되거나 아니면 뭐 선택의 여지가 좀 없는 이런 게 좀 없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그냥 정말 비용 효율적인 거 항상 효율적인 것만 너무 찾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더 또 구인난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악순환. 네. 한국에서는 정말 나오기는 힘든 BM인 것 같긴 하고 저희는 이제 뭐 만약에 이런 BM이 있다면은 오히려 저희가 노령화되는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맞아요. 생길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한국 내에서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네. 궤도에 올라오고 캐시카우가 있어야지 이제 뭐 교육도 여유 있게 하고 할 텐데 맞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놓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그쵸.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되게 빨리 약간 선점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인포시스가. 딱 그 IT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빨리 들어갔던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제 인포시스가 이렇게 글로벌 뭐 보니까 주요 고객들이 막 포춘 500대 기업 이런 회사들이 그쵸. 주요 기업 고객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빠르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 친구들은 영어를 잘한다. 하죠. 네. 물론 뭐 그 액센트 특유의 액센트가 있긴 하지만 그쵸? 뭐 근데 뭐 말 다 통하면 되니까 말만 통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도 친구들이 영어가 일단 소통이 되기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인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어 가능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인구가 한 14억 정도인데 와 많네요. 네, 인도 전체 인구가 14억 정도인데 와우. 그 중에 한 10% 정도 또는 뭐 1.25억 명 정도가 영어 가능하다. BBC 피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인구는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겠죠. 참고로 미국 인구가 3.3억 명 정도라고 하니까 네, 꽤 많은 인구가 영어가 가능하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따가 뒤에서도 IIT 인도 공과대학 말씀드리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어가 이제 제2 공용어처럼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인도는 아무래도 그냥 듣기로는 인도 안에서도 이제 사투리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영어를 그냥 쓴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네 말을 안 통하면 영어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장벽이 아무래도 좀 크기 때문에 뭐 아웃소싱을 주기도 좀 쉽지 않고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말 잘하고 일도 잘 해오고 비용도 맞는다. 그러면 아웃소싱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아웃소싱 일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래서 한국 회사들은 베트남 맞아요. 회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또 이제 시차가 또 맞기도 하고 아직 임금도 괜찮고 또 한국말 배우는 친구들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한국 회사 취업한다고 막 한국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시험 보러 오고 이런 베트남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리고 또 요즘 스타트업 중에서도 베트남에 아예 뭐 자회사나 지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 아웃소싱을 주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냥 줌으로 하면서 맞아요. 하고 왜냐면 한국에서 너무 그동안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쵸. 아마 힘든 거는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환경적인 측면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하고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좀 이제 뒷받침이 좀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인도가 되게 IT의 진심인 나라잖아요. 그쵸. 혹시 옛날에 그 영화 보셨나요? 새 얼간이? 봤어요. 보셨죠? 저도 그거 되게 감명 깊게 나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의 CEO가 다 인도 출신입니다. 그쵸. 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제가 이제 인도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도비의 나라옌, 나라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너무 유명하죠. 네, IBM 트위터 등등등 많은 테크 기업의 CEO를 하고 계세요. 인도가 왜 이렇게 IT의 진심이냐 뭐 약간 이런 게 궁금해졌는데 일단 실리콘밸리의 노동 인구의 6% 정도가 인도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발자 엔지니어들이 인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H-1B 비자라는 비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 받아야 되는 비자인데 아마 워킹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H-1B 비자는 좀 더 스페셜티 있는 그 고숙련 노동자들 뭐 최소한 대학 졸업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이 비자를 거의 인도 분들이 한 60% 이상 네, 거의 60-70%는 가져간다고 해요. 나머지 10몇 프로는 이제 중국에서 가져가고 그렇죠. 중국 많죠. 네. 네, 중국에서 가져가고 근데 사실 이제 인도가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가져가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H1B 자체는 추첨이기 때문에 좀 지원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서 인구가 14억이니까 네. 그렇겠네요. 지원을 많이 하니까 뭐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인포시스도 이제 이 H1B 비자를 되게 많이 가져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인도가 인구가 일단 많은데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한 4분의 1 정도는 하루에 $2 이하 금액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정부도 뭔가 이제 부패했고 인프라도 없고 기회도 부족하고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려면 결국에는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버텨야 되는 거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은 해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게 공과대학을 가는 거다. 그렇죠. 공부를 해서 왜냐면은 공과대학은 뭐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할 일자리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의 MIT이자 게임 체인저인 IIT라는 학교가 있어요.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하는데 인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도 전역에 한 23개 정도 캠퍼스가 있다고 하고 이 학교를 구글 CEO 순다 피차이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64년에 개교를 했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인도 천재라는 제목 네, 인도 천재라는 제목의 이제 네, 다큐를 보고 정리를 했는데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2편도 있는데 2편은 아직 못 봤고 1편만 봤는데 입학시험이 딱 3개예요. 화학, 수학, 물리. 네. 네. 여기는 뭐 다른 과목은 보지 않습니다. 여기가 MIT보다 합격률이 낮대요. 여기를 들어가려고 막 재수하기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엔지니어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계층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내가 빨리 취직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티켓이다. 게임 체인저인 거죠. 어린이들의 꿈의 직업 1위래요. 그래서 인도 공과대학에서 제일 인기 많은 학과는 당연히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인기가 많고 2위는 전기공학과가 인기가 많대요. 근데 여기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제2 공용어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교가 4년 동안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432학점이래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저 한 130점 좀 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432학점을 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 한 학기에 100학점을 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년에. 와, 진짜 미쳤다. 학기당 50학점.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서울대 공과대학이 136학점 정도? MIT가 한 180. MIT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432학점을 이수한다. 그래서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교수들도 다 캠퍼스 안에 살고 수업 아침 8시부터 시작하고 학생들은 보통 이제 공부하다가 새벽 3, 4시에 잔다. 이 생활을 이제 4년 동안 하는 거죠. 고3 생활을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고3 생활을 4년 동안 하는 거죠. 들어가기도 빡센데 들어가서도 이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사실상 이제 이 친구들에게 대학 생활의 낭만 이런 것보다는 공부. 네, 공부와 뭐 어떤 사관학교, 취업 사관학교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취업을 위한 취업전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성공 방정식은 이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IIT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도의 유명한 공과대학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MBA를 가는 거죠. 아니면 미국에 취업을 하는 거죠. 이제 H1B 비자에 미국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인도 친구들은 다시 나라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이제 이분들의 목표인데 이제는 이것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어쨌든 이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이제 많이 학습을 하다 보니 스스로 직접 창업을 많이 하는 걸로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지금 인도 현지 스타트업 중에 로컬 스타트업 중에 절반 이상은 또 이 IIT 출신들이 창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뭔가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공부만이 살 길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되게 정말 아직 가난한 나라다라는 게 되게 실감이 나는 게 뭔가 불도 안 들어온 데서 막 공부를 하거든요. 막 흙바닥 같은 데서 막 공부하고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IIT 가서 나는 인생을 바꿔보겠다. 약간 이런 뭔가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 네. 뭐 그래서 이제 CEO들, 인도계 CEO들이 어떤 그릿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자수성가를 했고 고생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되게 좀 헤쳐나가는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 CEO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인도 회사들 나중에 더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좋은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인도 회사들에 관심 없고 우리는 항상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는데 다른 나라들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데 사실은 인도도 그렇고 뭐 대만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의 프랑스도 그럴 거고 재밌는 그런 훌륭한 회사들이 많을 거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시간을 또 가지고 앞으로 또 한 번씩 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인도 인포시스 회사 이야기와 이제 인도 공과대학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간단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